다음은 이우주님께서 우주급 반도체 개발과 단일 이벤트 효과 평가의 최근 동향에 대해 발표하시겠습니다. 이우주님은 2009년도에 서강대학교에서 전자공학과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2011년 동대학에서 전자공학과의 석사학위를 각각 받았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SK하이닉스에서 D램 소자의 연구에 참여하였고 2015년부터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위성용 EEE 소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반도체 신뢰성 및 방사 특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성의 반도체를 사용하려면 극한의 우주 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반도체가 반복적인 저온 및 고온의 열 사이클과 고에너지 입자의 방사선에 노출되는 환경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이는 높은 에너지를 가진 강한 방사선뿐만 아니라 저온과 고온의 반복적인 주기에 노출될 것입니다. 또한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높은 신뢰성과 수명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최신 기술을 우주용 반도체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극한의 환경 및 방사선 특성에 대한 검증을 완료한 후 인증 프로세스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주용 반도체에 대한 최신 기술의 도입은 상업용 반도체에 비해 개발 속도가 느립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우주용 반도체 신기술 개발의 최신 동향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주급 반도체에 대한 단일 이벤트 효과 테스트 방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우주급 반도체의 구조에 따라 단일 이벤트 효과의 방사선 평가 중에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함께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이우준입니다. 오늘 강연드릴 주제의 제목은 최근 우주 반도체 부품의 개발 동향과 싱글 이벤트 시험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주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간단하게 싱글 이벤트 이펙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주 부품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옵티컬 트랜시버, 그리고 최근에 방사선 시험에 이슈가 발생한 쇼트키 다이오드, 그리고 싱글 이벤트 이펙트 시험에 고난이도의 시험이 필요한 IR 디텍터와 프로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주 환경의 방사선 소스 3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양계 밖에 외계에서 초신성 폭발이나 중이온 별에서 방출되는 고에너지 입자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갤럭틱 코스믹 레이라고 해서 GCR이라고 줄여서 부르고요. 대부분 양성자와 중이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솔라 파티클 이벤트라고 하는 SPE가 있습니다. 이것은 태양으로부터 솔라 플레어 또는 코로나 매스 이젝션 시에 고에너지 프로톤이나 일렉트론들이 방출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지구의 자기장에 의해서 SPE나 또는 GCR로 방출되는 방사선들이 자기장에 트랩되는 현상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트랩된 방사선들이 모여있는 지구 상부의 대역을 벤 앨런 벨트라고 합니다. 이때는 아우터 벨트에는 고에너지 일렉트론들이 모여 있고요. 이너 벨트에는 고에너지 양성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사선들이 반도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자면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데미지라고 해서 반도체가 앞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통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 위에 인슐레이터가 증착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때 싱글 크리스탈을 지나가는 방사선이 싱글 크리스탈의 결합 구조를 깨게 되면은 디펙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디스플레이스먼트 데미지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저희가 광학 소자에서 또는 채널이 아닌 벌크로 전류가 흐르는 소자에서 반도체의 특성의 열화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토탈 이오나이징 도즈라고 하여 인슐레이터 층에 방사선이 지나갈 때 일렉트론 홀 페어를 생성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일렉트론 홀 페어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유전체 안에 생성이 됐기 때문에 트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트랩 차지가 방사선의 특성을 열화시키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 경우로는 옥사이드와 실리콘층 계면에서 인터페이스 트랩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사선에 의해서 실리콘과 옥사이드의 결합이 깨지면 인터페이스 트랩이 증가해서 또 반도체의 스레시홀드 볼티지나 리키지 커런트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요하게 다룰 싱글 이벤트 이펙트가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보통 소프트웨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그 방사선이 반도체를 지나갈 때 실리콘층, 앞에 말씀드린 PID처럼 유전층이 아닌 실리콘층의 일렉트론 홀 페어를 생성시키게 되면은
이 일렉트론 홀 페어는 소스 또는 드레인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럼 드레인으로 빠져나가는 차지들은 전류를 발생시키게 되고 이게 후속단에 어떤 펄스를 인가하게 돼서 반도체가 오작동을 하거나 또는 고장이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싱글 이벤트 이펙트라고 합니다. 다음 목록은 파트리스트라고 부르는 것들인데 인공위성에서 부품 목록을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도체 제조사, 부품 번호, 그리고 반도체가 어떤 교육에 의해서 퀄리피케이션이 되었는지 등이 쓰여 있습니다. 그 외에 중요한 데이터가 싱글 이벤트 이펙트로 어떤 에너지를 가진 방사선으로 파괴될 수 있는지 그 스레시홀드를 나타내는 값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SE, LET 스레시홀드라고 부릅니다. 이 앞에 빨간 박스 안에 그 첫 번째 줄에 70메가 일렉트론 볼트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죠. 이것들이 바로 이 메모리 소자가 70메가 일렉트론 볼트 이상에서 SE에 의해서 파괴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외에 껐다 키면 복원되는 싱글 이벤트 이펙트로 SEU, 싱글 이벤트 업셋과 싱글 이벤트 트랜지언트 SET가 있습니다. 이런 효과에 대한 스레시홀드 LET 값도 기록을 해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TID나 디스플레이스먼트 데미지에 민감한지 여부도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움직이고 있는 인공위성에 쓰는 반도체 부품에는 이런 SE 특성을 평가해서 지상시험을 통해서 평가해서 그 특성 값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시험들이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시험 기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가용 위성을 만들 때 그 저가 부품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품들의 SE 특성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연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소프트웨어로는 싱글 이벤트 이펙트 중에 소자를 파괴시키지 않고 껐다 키면 복원되는 에러들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SEU, 싱글 이벤트 업셋이라고 해서 보통 메모리 소자들에서 기록된 1, 0 데이터를 반전시키는 효과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멀티빗 업셋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메모리 소자에서 한 비트의 데이터만 업셋된 게 아니라 여러 비트의 데이터가 업셋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실 MBU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에러 중에 하나인데요. SEU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스템에서 자가 복구할 수 있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하지만 MBU가 발생하면은 복원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MBU가 발생하지 않도록 메모리 소자를 설계하거나 그런 메모리 소자, MBU가 발생하는 소자를 쓸 때는 그걸 보정하는 코렉션 회로 같은 것을 삽입해야 인공위성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싱글 이벤트 트랜지언트라고 해서 반도체 소자에서 어떤 의도하지 않은 펄스를 출력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싱글 이벤트 펑셔널 인터럽트라고 해서 반도체 소자가 복잡한 IC가 동작을 하다가 중간에 기능을 멈춰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대체로 전원을 껐다 켜면은 원래의 동작을 회복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로 퍼머넌트하지 않은 에러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전원을 껐다 키더라도 반도체가 아예 동작을 안 해버리고 고장이 나버리는 그런 하드 에러들이 몇 가지가 또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싱글 이벤트 레치업이라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주로 모스펫을 사용한 IC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모스펫에서는 NMOS의 웰과 트랜지스터 구조를 보면은 N 소스, N 플러스 소스 드레인 그리고 P 바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PMOS 쪽에서는 P 플러스 소스 드레인과 N 바디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 웰까지 포함해서 봤을 때 그 IC 안에는 NP, NP 구조가 있는데 이때 방사선이 지나가면서 전류를 흘리게 되면은 그 NP 구조 안에 포함되어 있는 패러시틱한 BJT가 턴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의도하지 않은 전류가 증폭이 돼서 그러면은 소자가 타버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싱글 이벤트 레치업이라고 부릅니다. 그 외에는 전력 소자에서 일어나는 싱글 이벤트 게이트 럽처 또는 싱글 이벤트 번아웃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역방향으로 큰 바이어스가 걸려있는 파워 모스펫이라든지 아니면 파워 다이오드에서 방사선이 지나가는 경우에 게이트가 럽처되거나 또는 반도체가 타버리는 현상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표는 밀 PRF 38535라는
미국의 군사용 규격입니다. 이 군사용 규격에서 말하는 싱글 이벤트 이펙트 시험 방법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싱글 이벤트 시험을 할 때는 주로 프로톤 또는 헤비 아이온을 이용해서 시험을 하는데요. 그때 첫 번째로 이런 시험을 할 때 의미를 두는 게 플럭스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맞춰야 되고 총 플루언스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맞춰야 되는지 그런 의문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밀 PRF 3853호라는 규격에서는 사용자들이 어떤 조건으로 시험을 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으로 이러한 테이블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는 SE 시험을 할 때 SEL 시험, SEB 시험, SEGR 시험 그 외에 SE 시험에서 볼티지는 어떤 조건으로 가야 되고 온도는 어떤 수준으로 가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격에 따라서 시험을 하면은 그 시험 데이터를 가지고 그 반도체 부품을 우주용 부품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싱글 이벤트 이펙트 시험을 중이온으로 하기도 하고 프로톤으로 하기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어느 게 더 중요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중이온 빔으로 하는 시험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이온 같은 경우에는 의미하는 것이 원자들 중에 수소보다 더 무거운 이온들을 의미합니다. 원자번호 2번부터 원자번호 92번 우라늄까지를 보통 의미하는데 이런 무거운 원소들의 경우에는 방사선이 돼서 실리콘을 지나갈 때 더 많은 에너지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방사선 분야를 공부하실 때 처음으로 많이 혼동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방사선이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실리콘을 투과하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전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오해 사례입니다. 사실은 방사선의 파티클의 질량과 전달하는 에너지에는 큰 상관관계가 있지만 방사선이 에너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실리콘에 더 많은 에너지를 전달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방사선이 높은 에너지로 가속이 되어 있으면 실리콘에 전달하는 에너지는 보통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경향을 나타낸 표가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그래프입니다. 오른쪽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원자번호 1번 수소의 에너지에 따른 리니어 에너지 트랜스퍼, 즉 실리콘에 전달하는 에너지량을 세로축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가로축, 수소의 에너지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전달하는 에너지, 리니어 에너지 트랜스퍼, 세로축은 그 값이 거의 0.1 메가 일렉트론 볼트 주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가속이 되었는지 간에 반도체를 지나면서 전달하는 에너지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리튬으로 이루어진 방사선이 만약에 반도체를 지나간다 할 때는 전달하는 에너지가 약 LET 값으로 1메가 일렉트론 볼트 근처에 있습니다. 즉 수소보다 약 10배 정도 되는 에너지를 전달한다는 것이고요. 가로축 에너지량에 의존해서 보면은 리튬의 에너지가 높을 때 오히려 LET 값이 약간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무거운 카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리니어 에너지 트랜스퍼라고 하는 실리콘의 방사선에 의해 전달되는 에너지량은 방사선의 핵종, 즉 질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속되는 에너지와는 거의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워스트한 케이스를 보려고 한다면 LET 값이 큰 방사선 시험을 해야 되는데 프로톤 같은 경우는 너무 그 질량이 작기 때문에 저희가 높은 LET 시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비아이온 시험이 워스트 케이스를 볼 수 있는 더 중요한 시험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비아이온 시험의 단점은 무엇이냐면 헤비아이온 같은 경우는 어떤 물질을 지날 때 전달하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반대로 보면은 에너지를 쉽게 잃어버리고 투과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알루미늄 철판이 1mm의 두께만 가지고 있어도 중이온은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양성자는 적절히 가속만 해주면 웬만한 철판은 다 뚫을 수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방사선 시험을 할 때 중이온 시험을 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패키지를 전부 다 벗겨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이온이 다 패키지에서 멈춰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시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헤비아이온 빔의 특성 중에 하나는 왼쪽 위에 문자로 표기된 바와 같이 하이 리니어 에너지 트랜스퍼를 갖는다는 특징과 숏 레인지, 투과력이 약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프로톤 빔은 롱 레인지, 투과력이 강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로우 리니어 에너지 트랜스퍼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이온 빔으로 인한 싱글 이벤트 이펙트 시험을 할 때는 어려운 시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를 들면 플리칩으로 된 반도체 시험을 하는 경우입니다. 플리칩으로 된 반도체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에폭시로 이루어진 패키지를 다 제거하더라도 다이 후면이 패키지 상부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액티브 에어리어는 다이 밑면 그 솔더볼이 있는 쪽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사선이 이 웨이퍼 다이를 다 투과를 해야 되는데, 보통 웨이퍼 다이가 시링이 되어 있다고 해도 200마이크로미터에서 100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두께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두께는 일반적인 중이온 빔은 투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패키징을 하던가 아니면은 다이 패키지된 상태에서 시링하는 특별한 전처리를 해주어야 중이온 빔을 활용한 싱글 이벤트 이펙트 시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중이온 빔을 활용한 싱글 이벤트 이펙트 시험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가 메탈 레이어가 굉장히 두꺼운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은 CPU라든지 에이직 같은 경우를 만들면은 더 고속 동작을 하기 위해서 메탈 레이어를 아주 여러 층으로 쌓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방사선 빔들이 메탈 레이어를 모두 투과하지 못하고 메탈 레이어에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가속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세계적으로 몇 없는 중이온 가속기를 활용해야만 하고요. 그때 실질적인 어려움은 무엇이 있냐면, 그런 가속기를 예약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1년이 지나도 예약하기가 힘들어서 시험 한번 하려면 1년 넘게 기다려야 되는 경우들이 실질적으로 생기고요. 비용도 굉장히 많이 소요되게 됩니다. 뭐 시간당 수백만 원의 빔 이용료를 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메탈 리어가 두꺼운 경우에 또 시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옵티컬 트랜스미터 리시버, 뭐 여기서는 줄여서 트랜시버, 합쳐진 트랜시버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주 쪽에 옵티컬 트랜시버를 사용하려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인공위성을 쏘게 되면은 인공위성으로 지구를 촬영해서 그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을 하게 되는데요. 예전보다 이제 더욱 고해상도로 지구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구를 촬영한다면 굉장히 폭넓은 면적을 촬영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엄청나게 고용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용량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카메라에서 촬영한 데이터를 저장소로 이동시키고 다시 안테나를 통해서 지구로 쏘아주고 있는데, 그 카메라로부터 저장 장치까지 이동을 시킬 때 일단 인공위성이 고해상도가 되면 크기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카메라도 1m가 넘는 엄청 거대한 직경을 가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공간적인 거리가, 카메라로부터 저장소까지 공간적인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 거리를 더 대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구리선으로 연결해서는 그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전송하기가 어렵고요. 광 케이블을 이용해서 옵티컬 트랜시버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광 케이블을 사용하려는 시도는 많이 있는데, 문제는 아직은 세계적으로 옵티컬 트랜시버 중에 우주용으로 인증받은 제품이 하나도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광 케이블이 각 가정에서는 뭐 수십 년 전부터 쓰였고, 그리고 군용으로는 사실 수년 전부터 이제 뭐 예를 들면 항공기라든지 뭐 전투기 같은데 이미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군 쪽으로 사용이 되면서 뭐 고온이나 저온에 노출됐을 때도 신뢰성을 갖는지, 그리고 또 진동 환경에 노출됐을 때도 신뢰성을 갖는지,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주 환경도, 우주로 인공위성을 쏠 때 진동과 충격을 겪는 것에서도 옵티컬 트랜시버가 군용을 사용하면 버틸 수 있고, 우주 궤도로 올라가서 태양을 봤을 때 고온에 노출되거나 지구가 태양을 갔을 때 극저온에 노출되는 현상도 군용 옵티컬 트랜시버를 쓰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옵티컬 트랜시버가 우주로 나갔을 때 방사선을 쏘여서 오동작하는 부분은 아직 지구에서 충분히 증빙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상시험을 해보면 확실히 고장이 나거나 오동작을 하고는 있고요. 그래서 이런 옵티컬 트랜시버를 최근 수년간 우주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싱글 이벤트 이펙트 시험을 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충분히 시험을 거친 후에 우주용 부품으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 오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옵티컬 트랜시버를 그 싱글 이벤트 시험을 하다 보면은 어려운 점이 뭐냐면, 옵티컬 트랜시버는 사실 하나의 반도체 칩으로 이루어진 부품이 아닙니다. 옵티컬 트랜시버 안에 보면은, 옵티컬 트랜시버라 하면 광 신호를 받아서 전자 신호로 변환을 하고 다시 내부적인 처리를 거쳐서 전자 신호를 출력하고 다시 이를 광 신호로 출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광 레이저와 수광 다이오드가 있어야 되고요. 또 이런 전자 신호들을 컨트롤하는 별도의 또 앰플리파이어나 드라이버 IC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의 IC들이 집약되어 있는, 여러 개의 반도체 칩이 집약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구조의 칩입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이용 같은 경우는 이런 칩이 패키지가 다 되어 있어서 뭉쳐져 있으면 시험이 안 됩니다. 다른 칩에 시험하고자 하는 칩이 가려지기도 하고요. 패키지에 방사선 빔이 가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하고자 하신다면 패키지를 다 제거하신 후에 반도체 칩을 일렬로 다 나열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일렬로 반도체 칩을 다 나열을 시키면 이 패키지 상황에서는 정교하게 이 칩들이 서로 간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칩을 다 나열을 시키면 다 풀어 헤쳐지게 되면은 서로 간에 통신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여러 개의 칩을 나열해 놓고 이것들을 적절하게 플렉서블 PCB 같은 것들로 연결을 해서 서로 신호가 갈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치고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치고를 만드는 것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고난이도의 작업이고, IC를 정상적인 패키지가 아니라 별도의 PCB를 통해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치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고 또 뭐 수개월간의 노력이 들게 됩니다. 또한 이 치구에 빛이 정상적으로 빛으로 신호를 줄 수 있도록 그 외부에 또 빛을 줄 수 있는 신호 소스를 만들어야 되고, 여기서 출력되는 빔을 또 감지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칩이 동작을 하는지 검사할 수 있도록 빛을 감지해내는 또 치고를 또 별도로 구성을 하셔야 싱글 이벤트 이펙트 시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옵티컬 트랜시버를 막상 싱글 이벤트 이펙트 시험을 하려고 했더니 비용도 많이 들고 기간도 많이 듭니다. 또 이 안에는 버티컬 캐비티 서페이스 에미팅 레이저라는 빛을 생성하는 레이저 칩이 있어야 되고, 또 실리콘으로 이루어진 모니터 포토다이오드도 내장이 되어 있고, 실리콘 저머늄으로 이루어진 레이저 드라이버 IC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리시버 측에는 PIN 핀 포토 디텍터도 포함이 되어 있고, 실리콘 저머늄으로 이루어진 트랜스 임피던스 앰플리파이어, 그리고 실리콘 저머늄으로 이루어진 리미팅 앰플리파이어, 여러 가지 칩들이 합쳐져서 구성된 회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시험하기에도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뭐 회사마다 그 구성되어 있는 칩은 좀 다를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은 발광을 하는 VCSEL 레이저와 핀 포토 디텍터 정도는 보통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칩들을 나열해 놓고 한 번에 시험을 하려면 일부 칩은 빛을 수광을 해야 되고 일부 칩은 또 빛을 발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각도로 칩을 기울여 놓고 치고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뭐 수광부, 발광부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화면에 보이는 시험을 할 때는 한 번에 시험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칩들 중에 일부는 45도로 기울여서 발광부, 수광부를 모두 다 45도로 기울여서 한 번에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시험 치구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은 실리콘 저머늄으로 이루어진 레이저 드라이버, 가장 왼쪽 위에 있는 데이터를 보시면 레이저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0도로 기울여서 시험을 했고요. 갈륨 아사이나이드로 이루어진 VCSEL 같은 경우에는 45도로 기울여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트랜스 임피던스 앰플리파이어 같은 경우도 45도로 기울여서 시험을 하고 있고요. 실리콘 시모스 같은 경우에도 시모스로 이루어진 모니터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도 45도로 이루어져서 기울어진 상태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칩들을 정교한 각도로 기울인 다음에야 싱글 이벤트 이펙트 시험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각각의 칩에 대해서 시험을 한 결과가 오른쪽 위에 각 LET 값을 갖는 방사선에 대해서 크로스 섹션, 그러니까 방사선이 몇 개 들어왔을 때 몇 번 싱글 이벤트 이펙트가 발생을 하는지 세로축으로 나타낸 그래프가 오른쪽 위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오른쪽 밑에 나타난 그래프는 이 칩들이 아예 동작을 멈추는 경우를 나타낸 크로스 섹션 그래프입니다.
그 크로스 섹션이라는 개념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떤 개념이냐면 방사선이 100만 개가 들어왔을 때 3번 오동작을 한다 그러면은 크로스 섹션은 3 곱하기 10의 6승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번 중에 3번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이 세로축에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부분에 점을 찍게 되는 것이죠. 이 그래프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결과들을 쭈루룩 점을 찍어 보면은 오른쪽 위의 그래프 또는 오른쪽 밑에 그래프와 같이 결과들이 나열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시험을 하는 것 자체가 옵티컬 트랜시버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로 칩을 해치하고 적절한 각도로 칩을 배열하고 또 광원과 그리고 광출력을 입력받을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게 되고 기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또 최근에 그 소개된 싱글 이벤트 이펙트에 대해서 소개드리기 위해서 쇼트키 다이오드라는 예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쇼트키 다이오드는 인공위성에 수십 년 전부터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쓰고 있으면서도 이게 우주 방사선 싱글 이벤트 이펙트에 민감한지를 잘 모르고 쓰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2012년도에 그 지상용 DC-DC 컨버터를 나사에서 평가를 하다가 그게 고장이 나서 뜯어서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그 DC-DC 컨버터 안에 있는 쇼트키 다이오드가 파괴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중이온 빔으로 싱글 이벤트 이펙트 시험을 했을 때 쇼트키 다이오드가 파괴한 거를 인지를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나사에서 수십 개의 쇼트키 다이오드를 구매를 해가지고 수십 종류를 구매해가지고 대량으로 이제 싱글 이벤트 시험을 해봤더니 기존에는 쇼트키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싱글 이벤트 시험으로 파괴가 안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2012년도에 시험을 해보니까 그 시험 대상 품목 중에 40여 종의 시험 대상 품목 중에 29종의 부품이 고장이 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이번 슬라이드의 오른쪽 중간에 있는 그래프에 나타나 있는데요. 보시면은 쇼트키 다이오드 49종을 이제 예를 들면은 100볼트까지 견딜 수 있는 쇼트키 다이오드를 50볼트에서 페일이 나면은 이 그래프에서 50볼트 지점에 점을 찍어서 빨간색으로 칠을 해놨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러 종의 그 그래프가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종의 쇼트키 다이오드들이 레이팅의 75% 또는 50% 수준에서 고장이 난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사실은 우주용 쇼트키 다이오드라고 별도로 판매는 하지만 그런 것들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다 데이터 시트에 있는 100%의 성능을 내지 못하는 수준에서 고장을 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쇼트키 다이오드에 대한 그 연구, 싱글 이벤트 이펙트 관련된 연구 연역을 왼쪽에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나사에서 2012년에 처음으로 쇼트키 다이오드가 DC-DC 컨버터에서 고장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2015년에 나사에서 49종의 쇼트키 다이오드를 모아서 시험을 해본 후에 29종이 100%의 성능을 내지 못하는 수준에서 페일이 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미국의 나사가 아니라 유럽의 이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종류 20종의 쇼트키 다이오드를 구매해서 시험을 해봤더니 14종은 고장이 난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그리고 2018년에 나사에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쇼트키 다이오드가 싱글 이벤트 이펙트에서 싱글 이벤트 이펙트로 인해서 왜 고장이 나는지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논문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에서 세계 최초로 우주 방사선에 대한 싱글 이벤트 이펙트 효과가 검증된 쇼트키 다이오드를 출시를 했고요. 아직은 세계적으로 이 회사 외에는 쇼트키 다이오드에서 싱글 이벤트 이펙트 특성을 검증한 쇼트키 다이오드를 출시하지는 않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그 라디에이션 하든이 검증된 쇼트키 다이오드를 살려면 사실은 매뉴팩처러 소스가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하나밖에 없는 현황입니다. 물론 논문 수준에서는 그 외에 인터내셔널 레큐파이어라든지 다른 회사에서도 라디에이션에 강인한 쇼트키 다이오드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나사나 유럽 이사의 국제적인 규격에서는 쇼트키 다이오드가 라디에이션 싱글 이벤트 이펙트에 민감하다는 것을 명시해 놓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 사유가 가장 최근에
발행된 국제 규격이 2012년 초에 발행이 됐어요. 그래서 나사에서 이 현상을 2012년에 처음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개정되는 싱글 이벤트 이펙트 관련된 국제 규격에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국제 규격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공위성 연구자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강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인공위성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 쇼트키 다이오드가 2012년에 나사에서 SE에 취약하다는 게 발견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시험을 꼭 하시고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는 인프라레드, 적외선 센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에서 그 인공위성을 통해서 지구를 촬영할 때 RGB 컬러로 이루어진 카메라로 지구를 촬영하기도 하지만 그런 카메라들은 RGB 파장들이 뭐 예를 들면 기상의 먼지라든지 아니면 구름에 의해서 가려지면은 지구 촬영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적외선들은 파장이 길기 때문에 그런 구름이라든지 또는 빛이 없는 야간에도 IR 센서를 이용한다면 지구의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서는 그 우주용 IR 센서를 이용해서 지구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IR 센서들이 우주용들은 MCT라고 하는 특별한 메타리얼들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구에서 우주까지 도달하는 적외선 포톤들은 얼마 수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성능이 좋은 걸 써야 되는데 이 MCT가 굉장히 적외선 파장에 맞는 성능이 좋은 물질들입니다. 근데 이 물질들은 하나의 단점이 75켈빈, 즉 영하 약 200도 정도에서 정상 동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인공위성에 이런 MCT로 된 적외선 센서를 장착을 하면은 약 영하 200도로 쿨링하는 회로를 달아줘가지고 항상 영하 200도 부근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계속 쿨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쿨링은 보통 액화 나이트로젠이나 액화 헬륨으로 해주고 있는데요. 그게 뭐 우주에서 할 때는 그런 쿨러를 만들어서 부착을 하니까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싱글 이벤트 시험을 할 때 이 MCT에 붙는 시모스 회로들도 약 영하 200도까지 낮춰가지고 시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싱글 이벤트 시험을 할 때 방사선 가속기에 저희가 시험하고 싶은 시모스 센서를 갖다 놓으면은 그거를 별도로 쿨링하기에 굉장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쿨링을 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패키지 안에 그 시모스 서킷과 연결되는 MCT IR 센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그 집어넣은 다음에 그 쿨링을 한 냉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허메틱 실링이라고 해서 진공을 잡고 또 밀봉을 해줘야 됩니다. 그 왼쪽 밑에 있는 그림이 바로 그 형상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그 어떤 메탈 안에 그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디텍터 칩과 ROIC라는 게 시모스 칩인데 리드 아웃 인티그레이티드 서킷이라고 해서 그 시모스 칩과 그 MCT 센서를 딱 붙여가지고 그 금속 기구물 안에 넣어놓고 진공을 잡은 후에 실링을 해주고 왼쪽 밑에 그림 중에 오른쪽 밑에 보이시는 쿨러 같은 것을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냉기를 유지해주게 되는데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이온들이 이런 쿨러라든지 그 베큐um 실링을 해놓은 그 금속들을 다 투과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기구물을 해체해놓고 별도로 가속기 시설에서 영하 200도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런 그 쿨러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해도 그 적외선 센서와 ROIC가 착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오른쪽 밑에 보이시는 그림이 이 시모스 리드아웃 서킷과 적외선 센서의 단면도 그림을 나타낸 건데요. 오른쪽 밑에 보시다시피 리드아웃 서킷과 MCT로 해준 적외선 센서는 일종의 범프로 서로 붙어 있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MCT 센서에서 IR 파장을 받아들여서 차지를 형성시키면 그 형성된 차지가 범프를 통해서 바로 리드아웃 서킷으로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리드아웃 서킷에 있는 예를 들면 앰플리파이어라든지 ADC를 통해서 그것들이 저희가 다룰 수 있는 전기 신호로 나오게 됩니다. 출력이 되게 되는데 이런
실제 중이온으로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리더 서킷 시모스 회로에서 싱글 이벤트 레치업이라든지 싱글 이벤트 트랜지언트라든지 이런 부작용들을 봐야 되는데, MCT 적외선 센서가 그 ROIC 시모스 센서를 가리고 있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중이온 빔이 들어오다가 MCT 물질에 다 막히게 됩니다. 근데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그 플립칩 같은 경우에는 그 실리콘이 두꺼우면 실리콘을 밀링하면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런 MCT 같은 물질을 다 밀링해 버리면은 헤비 아이온은 들어오겠지만 적외선이 들어왔을 때 그 차지가 생성돼서 실리콘으로 전달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MCT가 남아 있어야 적외선이 들어왔을 때 차지가 생성이 되고 리더 서킷으로 차지가 전달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로는 이 방사선 시험 시설에서 별도의 쿨링 시설이 구비가 돼 있어야 되고 영하 200도까지 내릴 수 있는. 두 번째로는 IR MCT 물질들이 시모스 회로를 가리고 있는데, 그 IR 물질들이 없는 상황에서도 시모스 회로가 구동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두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난제들이 있습니다. 싱글 이벤트 이펙트 시험을 할 때. 그래서 그 시험을 하기 위해서 IR 센서를 유럽에서 소프라디라는 회사에서 우주용으로 개발을 하면서 싱글 이벤트 이펙트 시험을 한 사진이 앞쪽에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앞쪽에 사진을 보시면 벨기에의 UCL이라는 중이온 가속기 시험 시설에서 시험을 한 사진인데요. 이 UCL에서 보유한 진공 챔버 옆구리에 쿨러를 연결을 해가지고 영하 200도까지 내릴 수 있도록 시험 시설을 별도로 셋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이온 가속기 챔버를 진공을 잡으면서도 영하 200도까지 내릴 수 있도록 개조를 했고요. 여기에 또 비용이 많이 들었고 기간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리드아웃 서킷이 그 IR MCT 물질이 연결된 상태에서만 IR 빛을 수광을 해가지고 차지가 생성되고 동작을 할 수가 있는데, IR 그 MCT 물질이 없이도 차지를 스스로 생성해서 리드아웃 서킷 시모스 회로만 있는 상태에서 방사선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아예 스스로 차지를 생성하는 기능을 넣은 칩을 별도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리드아웃 서킷에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 회로라든지 아니면 레지스터라든지 앰플리파이어 회로는 그대로 놔두고 그 내부에서 차지를 받아들이는 부분만 개조를 해가지고 스스로 차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그 별도의 칩을 만들어서 싱글 이벤트 이펙트 시험을 한 것이죠. 근데 그러면 단점이 뭐냐면, 그럼 별도의 칩을 마스크 리비전을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폐를 이용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럼 또 거기에 또 몇 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유럽에서 IR 센서에 대해서 시험을 하는데 약 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칩도 마스크셋 리비전을 해서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시험 시설도 영하 200도까지 내릴 수 있도록 셋업을 해야 되고, 그 두 가지 어려움 때문에 IR 센서를 우주용으로 개발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 국내에선 그렇게까지 시험을 해서 우주용 IR 센서를 만들지 못한 상황이고요. 해외에서 지금은 수입해서 사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뭐 국내에서도 이런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역량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주용 프로세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프로세서는 좀 굉장히 우주용 프로세서라는 건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제작에도 그렇고 방사선 시험에도 그렇고 굉장히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 우주용 프로세서를 소개해 드릴 때는 우주용 프로세서 개발 과정부터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그 일반 우주 쪽이 아니라 다른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주 쪽에는 아주 고성능의 프로세서가 필요 없어가지고 뭐 CPU로 486을 쓰지 않냐 뭐 이런 문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사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위성의 메인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고사양이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뭐 1초에 16Hz로 자세 제어를 한다. 그러면 사실 뭐 거의 성능이 뭐 20년 전에 CPU를 갖다 놔도 별로 그 성능이 높지 않아도 그런 컨트롤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고해상도 카메라를 놓고서 지구 촬영을 한다면 그 아주 고해상도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또 압축을 하고 암호화를 하는 과정에서는 또 아주 최신 기술의 그 CPU를 사용해 가지고 컨트롤을 해줘야 됩니다.
뭐 그렇다 한들 우주용으로 인증된 것들은 굉장히 그 지상에서 쓰는 반도체보다는 최신 기술이 좀 뒤떨어져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쓰는 최신 프로세스가 뭐 5나노 공정, 7나노 공정을 쓴다고 하는데요. 작년 말에 가장 최근에 인증됐던 우주용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65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우주 쪽에선 고사양의 CPU인 것이죠. 이름이 GR740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GR740이라는 CPU는 유럽의 프랑스의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의 65나노 에이직 공정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레온4라는 CPU를 탑재해서 이 레온4라는 CPU는 어떤 IP입니다. 일종의 지적 재산이고요. 그거를 실제 파운드리에서 구현을 한 게 레온4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2007년에 레온4 이전에 레온3라는 프로세서가 250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진 이력이 있고요. 2010년에는 레온4 프로세서가 레온4 FT가 아닌 레온4 프로세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90나노 공정으로 한번 레온4 프로세서가 또 만들어졌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레온4 FT라는 프로세서가 만들어졌는데 이 FT가 뭐냐면 폴트 톨러런스의 약자입니다. 우주에서 동작을 하다 보면은 메모리라든지 플립플롭 뭐 아니면은 그 CPU 안에 회로들이 오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캐시 메모리라든지 뭐 페이지 루프락 PLL 회로라든지 그런 게 오동작을 하더라도 실제 사용자가 보기에는 오동작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폴트 톨러런스하게 만든 버전이 레온4 FT 폴트 톨러런스 버전입니다. 그거를 2014년에 그 레온4 FT를 ST 마이크로사의 C65 스페이스라는 65나노 우주용 에이직 공정으로 만들기를 시작을 했고요. 뭐 2018년에 첫 번째 퀄리피케이션 랏을 생산을 해가지고 2022년에 퀄리피케이션을 했습니다. 사실 우주용으로 퀄리피케이션을 하려면 여러 가지 환경 시험을 하고 또 페일하면 다시 리비전을 해서 다시 한번 퀄리피케이션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CPU가 아니더라도 보통 한 4, 5년 정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CPU를 만들 때는 뭐 2014년부터 보면 거의 10년 정도 걸린 거죠. 기존의 뭐 레온3 이런 걸 만들었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에 더불어서 이제 C65 스페이스라는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사의 어떤 우주용 에이직 공정, 파운드리 에이직 CPU를 파운드리 해줄 수 있는 공정 개발 역사를 보면요. 사실 65나노 로우 파워 공정은, 로우 파워 시모스 공정은 STM사에서 2007년에 커머셜로 이미 퀄리피케이션이 됐었어요. 근데 이걸 우주용으로 하려고 하면은 파운드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셀들을 라디에이션 하든하게 개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디지털부를 라디에이션에 강인하게 개조를 하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하이스피드 링크 부분을 또 라디에이션에 강인하게 개조를 하고 또 아날로그 회로 부분도 라이브러리를 방사선에 강인하게 또 개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2010년부터 계속 리비전을 해가면서 디지털, 하이스피드 링크 그리고 아날로그 회로들을 2015년까지 계속 시험을 했습니다. 리비전하고 시험하고 하면서 마침내 2016년에 그게 2007년 이후로 거의 9년이 걸렸죠. 9년 동안 걸려서 최종적으로 방사선에 강인한 파운드리 공정을 셋업을 하고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서 이제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저희가 어떤 회로도를 가지고 가서 방사선에 강인한 공정으로 칩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은 이렇게 파운드리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국내에는 뭐 동부라든지 뭐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이라든지 파운드리 팹이 있지만 이쪽에는 뭐 라디에이션 하든한 공정을 아직 제공해주진 않고 있어요. 근데 해외 몇몇 업체들이 제공을 해주는데 사실 국내 업체들이 이런 공정을 사용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우주라든지 군사용 목적은 국방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쪽 정부에서 허가해주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국내에서도 이런 기술이 개발된다면 그 저희 안보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GR740 프로세서를 만들 때 사실 라디에이션 하든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아까 앞쪽에서 말씀드린 그 C65 스페이스 프로세서는 파운드리 팹 측에서 한 라디에이션 하든 디자인입니다. 그와 별개로 이런 CPU를 만드는 CPU 매니팩처러가 또 라디에이션 하든하게 CPU를 또 회로도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라이브러리 셀들이 모두 다 라디에이션 하든한 라이브러리 셀들만 쓰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라디에이션 하든한 라이브러리 셀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더 칩 면적을 넓게 차지하거나 아니면 성능이 더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라디에이션 하든하게 만들기 위해서 트랜지스터를 일부 더 붙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면적도 크고 같은 기능을 하지만 성능도 안 좋습니다. 빠르게 동작을 못하거나 뭐 전력을 더 먹거나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CPU를 만드는 매뉴팩처러들이 모든 부분을 라디에이션 하든한 어떤 회로로 다 깔아놓는 건 아니고요. 선택적으로 이제 일부는 라디에이션 하든하게 만들고 크리티컬하지 않은 부분은 뭐 라디에이션 하든하지 않은 라이브러리 셀을 이용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코어립 플립플롭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그 C65 스페이스에서 라디에이션 하든 설계를 하지 않은 언하든된 어떤 플립플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을 이 프로세서에 적용을 하면서 제조사에서는 라디에이션 하든되지 않은 플립플롭을 쓰는 대신 블록 TMR이라는 기술을 적용을 했습니다. TMR이라는 기술은 뭐냐면 트리플 모듈 리던던시의 약자인데, 예를 들면은 똑같은 기능을 하는 플립플롭을 똑같은 입력을 받고 똑같은 출력을 내는 플립플롭을 3개씩 달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을 받았을 때 3개 중에 하나가 틀어진다 해도 뒤에 보팅 시스템이라고 투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만약에 방사선에 의해서 하나의 정보가 일그러지더라도 나머지 2개는 정상이기 때문에 셋 중에 셋이 동일하거나 셋 중에 둘이 동일한 정보가 있다면 그 둘이 동일한 정보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사선으로 하나가 업셋이 일어나거나 뭐 동작이 멈추더라도 나머지 2개가 정상 동작을 하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느끼는 출력은 정상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TMR로 3개씩 구성을 해두면 방사선이 이 중에 동시에 2개를 오동작을 일으킬 확률은 없냐 보면은 사실 온오빗에서 우주 환경에서 방사선이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가진 입자들은 드물게 입사를 해요. 그래서 동시에 2개가 그 오동작을 할 확률은 굉장히 천문학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확률이 있긴 하겠지만 TMR을 구성해 두면은 라디에이션 하든하지 않은 플립플롭을 쓰더라도 굉장히 라디에이션에 강인하게, 사용자가 보는 입장에서는 라디에이션 강인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이 CPU의 에런 캐시도 페리티 비트를 하나 삽입을 해서 그 어느 정도 방사선에 의해서 싱글 이벤트 업셋이 발생하더라도 자동으로 보정이 되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L2 캐시 같은 경우에는 32비트의 워드 중에 1비트가 에러가 나도 자동으로 보정이 되고 2비트의 에러가 동시에 발생하더라도 그게 디텍션이 되는 BCAC 코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싱글 에러 코렉션 더블 에러 디텍션이라고 해서 SEC DED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32비트 중에 동시에 1비트가 에러가 방사선에 의해서 에러가 발생을 하면 그건 자동으로 보정이 됩니다. 2비트의 에러가 나면 보정까지는 안 되지만 사용자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다시 데이터를 계산을 하라고 한다거나 다시 롬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오라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또는 오류가 발생했다는 걸 인지했지만 뭐 그대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사용자에게 오류 났다는 플래그를 전송을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이 CPU에 또 스페이스 와이어라고 커뮤니케이션하는 프로토콜이 내장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TMR이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오류를 줄였고요. 또는 PDMR이라고 해서 이거는 3개씩 모듈 리던던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더블 모듈 리던던시라고 해서 2개만 만들어뒀습니다. 근데 그 각각의 모듈에 페리티 비트를 넣어가지고 이 페리티 비트를 1비트 넣으면 이게 정상 데이터다 비정상 데이터다 정도만 판단할 수 있거든요. 원복은 안 되지만. 근데 2개를 넣어놨으니까 이 중에 하나가 잘못됐다고 하면은 페리티로 판단했을 때 정상인 데이터만 출력을 해서 사용자가 보기에는 정상 데이터 출력을 하도록 만드는 게 PDMR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을 또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메모리 셀 부분들은 또는 시퀀셜 로직 부분들은 스카이로 플립플롭이라고 해서 아까 ST마이크론에서 그 파운드리 공정으로 서비스해주는 라디에이션 하든된 플립플롭 스카이롭을 사용을 해가지고 우주용으로 퀄리피케이션 된 공정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 부분은 제조사에서 별도 라디에이션 하든 설계를 안 했지만 원천적으로 제조사의 라이브러리 셀 레벨에서 공정 자체에서 라디에이션 하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 스크러빙이라는 기술도 도입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SRAM이나 SDRAM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비트 중에 32비트 중에 1비트를
에러가 발생해도 복원을 하도록 설계를 했더라도 동시에 2빛 에러 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데이터를 기록해두고 오래 방치하면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다른 방사선이 들어와서 추가로 1비트를 더 에러를 발생시킬 수도 있어요. 그럼 멀티빗 에러가 되면 복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스크러빙이란 건 뭐냐면, 원래 정상적인 데이터를 P롬이나 EEP롬 같은 데 기록을 해뒀다면 주기적으로 정상 데이터를 도로 읽어와서 1빛이 에러가 났어도 주기적으로, 예를 들면 하루에 한 번씩은 정상 데이터로 되돌아가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때 트레이드 오프는 뭐냐면, 뭐 주기적으로 정상 데이터를 다시 읽어와야 되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좀 늘어나겠죠. 이게 뭐 하루에 한 번이면 별로 많이 전력 소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뭐 1시간에 한 번 한다면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적용을 했고요. 또 하나는 글로벌 클록 앤 리셋 네트워크의 SET 하든이라는 걸 적용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이 안에서 클록 신호를 주고받거나 할 때도 이게 방사선에 의해서 약간 클록 신호가 왜곡되거나 아니면 SET라고 하는 어떤 싱글 이벤트 트랜지언트 펄스가 칩 내부에서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앞에 단에서 펄스가 발생을 하면 뒤에 단에서는 오동작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앞에 단에서 로우 데이터를 출력을 했는데 하이 데이터로 방사선에서 오류 출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0V 출력을 해야 되는데 SET로 5V 출력을 일순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뭐 애매하게 0V 출력을 해야 되는데 3V 출력을 할 수도 있고 2V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뒷단에서는 이걸 하이 볼티지 신호로 오해해서 잘못된 동작을 할 수도 있고요. 그게 가끔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SET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이 앞에 단과 뒤에 단 사이에 RC 필터를 넣거나 아니면은 뭐 메탈 레이어의 배선으로 RC 필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SET로 나오는 펄스가 볼티지 관점에서 조금 낮아지게, RC 회로가 있다면 뭐 같은 차지량으로 1V, 2V SET 앰플리튜드를 발생시킬 게 RC 회로가 들어가 있다면 뭐 0.5V 정도로 앰플리튜드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럼 뒷단에서는 결과적으로 오해 없이 로우 신호로 확실히 판단을 해서 오동작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게 그런 SET 하든 테크닉입니다. 물론 이런 테크닉들을 쓰기 위해서 우주용 프로세서들은 성능에 비해서 커머셜 칩보다 좀 면적이 큽니다. 그런 트레이드 오프가 있고 동작이 좀 느릴 수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테크닉을 통해서 우주용 프로세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우주용 프로세서를 싱글 이벤트 이펙트 시험할 때 어려운 점이 뭐냐면, 프로세서에는 연산을 하는 FPU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L2 캐시도 있고 플립플롭도 있고 뭐 페이지 루프락 같은 PLL 회로들도 있고 IO들도 있습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모든 회로에 대해서 싱글 이벤트 이펙트 시험을 개별적으로 별도로 해야 저희가 이 CPU를 인공위성에서 사용했을 때 총체적으로 에러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을 하고 또 사용할지 말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CPU 연산부를 하루에 1시간만 사용하고 뭐 CPU의 메모리는 하루에 2시간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CPU의 메모리 중에 50%만 활용을 할 수도 있고 75%만 활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듀티라고 하고, 뭐 메모리에 뭐 예를 들어 16메가가 들어가 있으면 그 중에 50% 8메가만 사용한다고 하면 그거대로 또 가중치를 둬서 싱글 이벤트 이펙트가 발생할 확률에 가중치를 줘서 총체적으로 우주에 올렸을 때 몇 회 에러가 발생한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자면은 이 시험을 할 때 PLL 회로에 대한 싱글 이벤트 이펙트 시험, 그리고 GPIO에 대한 뭐 싱글 이벤트 이펙트 시험, 그리고 라디에이션 하든된 회로에 대한 싱글 이벤트 이펙트 시험, L2 캐시에 대한 싱글 이벤트 이펙트 시험, FPU 연산부에 대한 싱글 이벤트 이펙트 시험을 별도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시험을 하다 보면 한두 번 만에 그 시험이 완료되지가 않고요. 한 4-5번 정도는 최소한 해야 CPU에 대한 싱글 이벤트 이펙트 시험을 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러는 과정에서 CPU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구동 회로를 만들어도
원하는 동작을 안 해가지고 방사선 시험하다가 또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 경우에도 시험을 4-5번 다시 리트라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빨라도 한 싱글 이벤트 이펙트 시험을 하는데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프로세서 시험을 하려고 하신다면 뭐 다른 시험처럼 뭐 반년 만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것도 열심히 해야 2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시험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뒤로는 이제 이 GR740 프로세서를 싱글 이벤트 이펙트로 인한 업셋, 뭐 펑션 인터럽션 또는 SEL 시험을 각 펑션별로 한 사례를 이렇게 나열한 그래프라서 뭐 개별적으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회로부에 대해서 여러 회 시험을 했다는 부분을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의 싱글 이벤트 이펙트 시험에 대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